5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지금 계속해서 감정평가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보는 겁니다. 분류해보는 겁니다. 자, 1번은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다 해갖고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땅이 있는데 어떤 땅이냐면 현재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밭. 이렇게 해서 한문으로 이렇게 된 게 밭입니다. 밭. 하겠죠? 밭. 자, 밭인데 이걸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딱 하니 현재 밭인 상태 이걸 그대로 평가해 볼 수도 있네요. 현재 있는 상태 있죠? 공법상 규제를 받고 있다면 받는 상태, 현재 이용 용도에 따라서 그대로 평가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목이 대로 바뀐다면, 지목이 뭘로 바뀐다고요? 대로 바뀐다면, 요거는 이제 지목이라는 게 이제 아직 이제 공시법 공부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적법에 따르면 옛날에는 이제 지적법 했는데 지금은요 공간 정보에 관련된 법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모든 땅들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의 지목이 있죠. 요걸로 구분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때 요 대라는 것은 보통 이제 주거용지, 상업용지 요걸 얘기합니다. 어떤 땅이라고요? 주거용지, 상업용지. 그러니까 주택으로 이용하거나 상가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용도로 이용될 예정인 땅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땅을 뭐라고요? 지목이 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대. 그러면 이 밭일 때는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대일 경우는 건물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비쌀까요? 싸질까요? 비싸지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바뀐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니면 바뀔 거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바뀔 거라고 가정해 보는 거죠.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고, 자, 세 번째는 이제 밭은 밭인데 2022년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래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2015년 12월 31일 요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름 붙여볼게요. 이름. 자, 지금부터 자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거를요 현황평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평가라고요? 현황평가.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아까 감정평가 규칙 있죠? 감정평가 규칙을 줄여서 깜찍하게 이걸 감칙해 줍니다. 다시 해볼게요. 감정평가 규칙하면 말이 길어요? 짧아요? 기니까 요거를 깜찍하게 뭐라고요? 감칙이다. 이렇게 감칙에 따르면 이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원칙이다. 자, 다만 다른 형태로 얼마든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한 걸요 조건부 평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상정해서 평가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조건부 평가다. 그 다음에 미래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걸요 기한부 평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걸요 소급 평가다 해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경우에 이렇게 평가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이 그린벨트로 딱 묶여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개발 제한 구역 해주는데 이러한 지금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있죠. 그린벨트 묶여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현황평가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현황평가. 근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러면 요거는 해제가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되고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이렇게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조건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그리고 기한부 평가는 어떤 경우에 주로 써먹냐면, 자, 어떤 아파트를 현재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작했다. 그러면 그 전쟁 나지 않는 이상은 아파트가 완공되겠죠? 2-3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2-3년 후에 아파트의 가치, 그러니까 미래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기한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급 평가는 주로 이제 소송이 진행됐을 때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한테 얼마만큼 보상해줘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주로 쓰는 게 뭐라고요? 소급 평가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우리 감정평가 규칙을 줄여서 뭐라고요? 금방 했었는데 감정평가 규칙을 줄여서 뭐라고 깜찍하게 감칙해 주는데, 이 감칙에 따르면
감칙에 따르면 이 그 평가 물건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냐면 자, 개별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건마다 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물건마다 어떻게 평가하라고요? 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일괄 평가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요거는 몇 가지의 그 내용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자, 요거는 거기 나오는 거 그대로 읽겠습니다. 일단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나와줘야 됩니다. 몇 개라고요?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있는데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평가하는 게 그 합당하다고요? 일괄 평가할 수 있다 하는데 사실은 다 일괄 평가합니다.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자 수업 시작해서 첫 시간에 공부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이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알죠? 독립된 부동산이다 해줍니다.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는 따로 팔 수도 있고 따로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따로입니다. 그죠? 그러면 갑이 땅을 갖고 있고 건물도 갖고 있다가 건물 부분만 을한테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독립된 부동산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이제 소유권을 공시를 그러니까 널리 알리는 걸 뭘로 공시하냐면 등기부 가지고 공시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공시한다고요? 등기부. 그러면 토지는 갑거고 건물은 을 거죠. 그러면 등기부가 따로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따로 있는 겁니다. 아시죠? 이렇게. 어쨌거나, 근데 요런 거는 이제 별개의 부동산인데, 어쨌거나 2개의 부동산인데, 보통 거래가 될 때는, 자, 건물만 따로 거래하는 경우는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보통 일체로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죠? 안 그런가요? 그리고 얘는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 얘기는, 이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조냐 벽돌조냐 아니면 1층짜리냐 100층짜리냐 아니면 1년밖에 안 됐냐 30년 된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라면 이게 서울의 강남에 있는 땅이냐 남양준에 있는 땅이냐 이거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는 겁니다. 똑같이 생긴 아이파크 아파트라도 서울의 강남에 있는 게 비쌀까요? 호평에 있는 게 비쌀까요? 어떤 사람은 호평에 있는 게 비싸다 이렇게 박박 우기는데 강남에 있는 게 훨씬 비쌉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땅이냐에 따라서 건물 가치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따로 따로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평가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상호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평가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따로 평가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통째로 거래하지 따로 거래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평가하는 게 합당하냐면 통째로 한꺼번에 평가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죠? 이걸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일괄 평가한다 해줍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평을 쓰면 이제 안 됩니다. 건축법에 따라. 그래서 어제가나 이거 한 평당 제곱미터를 써야 되는데 어떤 아파트가 한 평당 가격이 1,300만 원이다. 그럴 경우는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 밑에는 토지가 있어 없어요? 아파트 밑에는 토지가 있어 없어요? 있죠. 토지 지분이 있는 겁니다. 그거 합쳐서 평가한 겁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평당 얼마다 이렇게 평가했죠. 요거는 한꺼번에 평가한 겁니다. 이런 거 뭐라고요? 일괄 평가한다 해줍니다.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일괄 평가하고 거의 흡사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요? 부분 평가다 해줍니다. 부분 평가라고요? 부분 평가. 얘는 요거하고 더 똑같은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대상 물건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걸 복합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부동산 2개 이상 붙어 있는 걸요? 복합부동산이다. 어쨌거나 2개 이상의 물건이 있는데 얘는 일체로 거래되거나 혹은요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복합부동산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 중에 일부만의 가치를 평가할 때, 예를 들어 토지만의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 한꺼번에 돼 있는 그 부동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토지만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평가하라는 얘기죠. 이런 게 평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어쨌거나 부분 평가라는 것은 얘는 분명히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이 건부지 상태에서 토지 가치를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건부지가 뭐냐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땅을 뭐라고요? 건부지다. 이 건부지 상태에서 토지 가치를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나마 이렇게 평가하는 게 가장 상호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일괄해서 평가한 다음에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일괄해서 평가한 다음에 건물 부분을 적정히 빼내는 형태 있죠? 이렇게 평가하는 게 그나마 합당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부분 평가한다 해줍니다. 무슨 평가라고요? 부분 평가. 그리고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자, 요거는 이제, 이건 일본에서는 이걸 얘기합니다. 이걸 독립평가다 해줍니다. 무슨 평가라고요? 독립평가. 근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표준지 공시가라든가 이런 건 다 이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표준지 공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평가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자, 얘는 요거하고 일단 전제 조건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자,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 이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수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만의 가치는 얼마냐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데, 쟤는 분명히 토지에 건물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토지에 건물이 있어 없어요? 있죠. 분명히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나지를 상정해서 평가한다 표정합니다. 나지를 가정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빈 땅인 상태에서 평가하고 이런 걸 뭐라고요? 독립평가다 해줍니다. 되겠죠? 독립평가다. 자, 그리고 구분할 수 있나요? 그리고 처음에는 헷갈리는데 나중에는 좀 할만합니다. 그리고 부분평가하고 용어가 비슷한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이걸 구분평가한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구분평가. 요거는 자, 이 전제 조건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한 개의 물건 나와야 됩니다. 몇 개라고요? 한 개의 물건이 있는데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따로따로 평가한 다음에 합쳐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로변에 위치하는 땅이 하나가 딱 있는데 56번 지필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하나죠. 그러니까 물건 한 개라는 얘기입니다. 한 개인데, 자, 아무래도 도로 가까운 부분은 땅 가격이 비싸겠죠? 바깥 좀 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로따로 평가한 다음에 합쳐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평가하는 걸요, 이걸요, 구분평가한다 해줍니다. 되겠죠?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 한다면 따로따로 평가한 다음에 합쳐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평가하는 걸요, 구분평가한다 해줍니다. 자, 이따가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테니까, 거기 있는 거 길잡이 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은 무시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다양한 형태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울게요. 이거 구분할 수 있겠죠? 자, 당장 구분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구분이 다 되면, 자, 1월달부터 안 나오려고 하니까 약간 이해가 안 가야 돼요. 조금, 뭔가가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알겠죠? 이해가 다 되시나요? 안 나오시려고 하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가치 이론이라고 해서 부동산 가치가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이거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가격이나 가치나 그놈이 그놈 같죠? 가격이나 가치나 그놈이 그놈 같은데,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은 요걸 구분해서 요거를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1억짜리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부동산 가치가 어떤 형태로 결정되어지냐, 이걸 쭉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1억짜리 물건이 있는데 요거를 9천만 원에 구입했다 치자. 9천만 원에 구입했다. 그러면 1억짜리를 얼마에 구입했다고요? 9천만 원을 구입했는데 1억짜리라는 얘기는 이 정도 값어치가 있다고 치자는 얘기죠. 이 정도의 값어치는 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이 가치가 본질이 뭐냐? 가치가 뭐냐는 얘기죠. 예, 가치,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는데 가치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한여름에 자, 수박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뭘 구입한다고요? 수박 구입하려고 하는데 수박을 구입하면서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 수박을 구입해서 집에 가서 애들하고 축구하려고 하나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면요, 갖다 깨서 그냥 박살 내려고 하는 거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구입에서 식구들끼리 삥 둘러앉아서 깨트려서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있죠. 이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내가 수박을 구입하면서 무턱대고 돈을 지불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구입하면서 나중에 삥 둘러앉아서 저녁 때 삥 둘러앉아서 깨트려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있죠. 만족감을 다른 말로 효용을 다른 말로 편익을 다른 말로요, 무슨 유용성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부동산을 구입해서 방치해 놓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미래에 이걸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아니면 효용, 편익, 이거에 대한 대가로 지금 지불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1억짜리를 가치라는 용어를 써볼게요. 뭐라 한다고요? 가치. 영어로는요, value 해줄게요. 자, 이렇게. 자, 이 가치의 본질은 뭐냐면 결국은 장래. 자, 부동산을 구입함으로써 미래 장래 얻을 수 있는 편익, 요거를 지금 시점에서 지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 편익의 현재 시점의 가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재 가치다. 그러면 장래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현재의 값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값이라고요? 현재의 값이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장래 얻을 수 있는 편익, 이거를 화폐 가치로 판단한다. 요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요거를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는 얘기죠. 그죠? 이건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감정평가사가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전문가라고요? 감정평가사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래 좋다. 네가 평가한 게 적정한 가치라고 인정해주겠다. 인정하겠다. 너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요거를 사기당해서 비싸게 거래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금매로 좀 싸게 거래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가격이라는 용어를 써볼게요. 가격이다. 영어로는요, price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건 결국은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값을 얘기합니다. 교환의 대가로 뭐라고요? 실제로 시장에서 지불한 값이죠. 그걸 뭐라고요?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격. 그래서 요거는 이 실제로 지불한 값이기 때문에 1년 전에 구입했다. 그러면 그것도 과거죠. 10분 전에 거래했다. 그것도 과거는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값이다 해줍니다. 무슨 값이라고요? 과거의 값이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중개활동 하시게 되면 이 중개사 평가사가 평가한 가치 있죠. 이거는 별 관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로부터 거래했던 가격 같은 거 있죠. 이걸 취합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 겁니다. 어느 정도 떨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개활동하는 거지 평가사가 평가한 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는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다 해줍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가치라는 놈은 보는 관점에 따라 무수히 많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뭐라고요? 무수히 많다. 예를 들어 1000평짜리 토지가 있는데 요거를 시장 가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극히 정상적인 값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가치로 평가할 수 있고 때로는요 무슨 보험 가치, 보험료 책정하기 위한 가치라든가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치라든가 아니면요 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한 가치라든가 아니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장부 가치다.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는 공익 가치다. 자, 아니면요 무슨 어쨌거나 그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다 등등등 본원 관점에 따라 뭐라고요? 무수히 많을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 사람마다 또 평가 주체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 가격이라는 것은 주어진 시점에서 어떤 특정 시점에서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개. 예컨대, 어떤 부동산을 내가 구입했는데, 구입했을 때 여러 개의 가격으로 거래합니까?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합니까?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하겠죠?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서는 몇 개밖에 없다고요?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요 정도만 정리하시고, 그 밑에 잠깐 읽어볼게요. 157페이지 요 박스 바로 밑에 보니까 가격의 기초는 어디에 있다고요? 가치에 있는 겁니다. 예컨대 가치가 한 1억 정도 된다. 그러면 1억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1억에서 1억 1,000에 거래할 수도 있고 좀 싸게 8,000에 거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가치가 한 100억 정도 된다. 그럴 경우는 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때로는 102억에 거래할 수 있고 98억에 거래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격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가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또한 얘는 가치가 한 요 정도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이 가치가 이 정도 된다면 때로는 사기당해서 비싸게 거래할 수도 있고 금매로 싸게 거래할 수 있죠. 이렇게 들쑥날쑥 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볼게요. 어떻다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은요 통계를 내본다면 가치 수준에 거의 근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은 뭐라고요? 근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괴리되지만 장기적으로는요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자 다른 건 지금 하지 마세요. 다른 거는 언제 할 거냐면 1월 달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이 메뉴에 158페이지 메뉴에 부동산 가치의 종류다에서 우리 감칙이 감정평가 규칙을 줄여서 뭐라고요? 깜찍하게 감칙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어떻게 평가하는 게 원칙이냐면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이라는 얘기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다른 담보 가치로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다른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도대체 시장 가치가 뭐냐? 그리고 참고로 지금부터 자, 이 감정평가론을 공부하면서 자, 무조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내가 시장에서 얼마를 줬다는 얘기죠? 그것만 가격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내가 시장에서 얼마를 줬어 안 줬어요? 줬죠. 요것만 가격이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가치입니다.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가치. 근데 아직까지도 교재를 딱 보다 보면 이거 구분해서 이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썼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시장에서 얼마를 줬다. 그것만 뭐라고요? 가격이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가치다. 나중에 예전에는 정상 가격, 평가사가 평가한 거를 시장 가치라고 안 하고 정상 가격 이렇게 표현하니까 상당히 수험생이 헷갈렸습니다. 헷갈렸는데 지금은요 상당히 많이 이제 교체를 했는데 어쨌거나 내가 시장에서 얼마를 줬다는 얘기죠. 그것만 가격이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가치다. 그래서 제가 설사 문제를 읽다가 가격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하더라도 거의 다 대부분 다 뭐라고요? 가치다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자, 원칙적으로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어떻게 평가하라고요?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럼 시장 가치가 뭐냐? 시장 가치는 극히 정상적인 값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히 뭐라고요? 정상적인 값. 이걸 뭐라고요? 시장 가치다. 이게 원칙인데 그러면 극히 정상적인 값이 어떤 가치냐?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자, 이 5가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출고 당시 통이다. 출고 당시 통 해줄게요. 이 5가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통상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 있죠? 이걸 뭐라고요? 시장 가치다 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우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출거 당시 통 이렇게 먼저 출품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출품 기간이 합리적이다. 그 얘기는 보통 어떤 부동산을 시장에 내놨을 때 한두 달 내 정도는 충분히 팔릴 수 있다는 가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년이 되도록 5년이 되도록 안 팔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가치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다른 가치로 평가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극히 뭐라고요? 정상적인 가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적인 값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거래의 자연성이다 해서 정부에 의한 강압적인 거래라든가 금매라든가 사기, 강박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없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끼리 자연스럽게 거래했을 때 있죠? 그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 그래서 이걸요, 거래의 자연성이집니다. 세 번째는요, 당사자의 정통성이다 해서, 자, 매도자가 됐든, 매도자는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자, 매수자는요, 사고자 하는 자인데, 매도자가 됐든 매수자가 됐든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도자는 자기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매수자는 모를 수 있죠? 그러면 매수자는 크게 손해보고 그래야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매도자가 됐든 매수자가 됐든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가정이 있죠? 이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극히 정상적인 값이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시장에서 빈번한 거래가 있어야지. 교회라든가 관공서 이런 것들은 시장성이 있어 없어요? 없죠. 이런 것들은 시장 가치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다른 가치로 평가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통상적인 자유 경쟁 시장을 가정해야 됩니다.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 자유 경쟁 시장 있죠? 이런 거 가정해야 되지. 우리 이제 북한 같이 이게 폐쇄된 시장 있죠? 이런 걸 가정하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5가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통상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 있죠? 이걸 뭐라고요? 시장 가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할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치라는 것은 평가사가 전문가인데 얘는 보는 관점에 따라 무수히 많을 수 있죠. 이렇게 많은 가치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평가하냐 그런 얘기인데, 우리 감칙에 따르면 뭘로 평가하라고요? 시장 가치로 평가하라는 얘기죠. 이게 원칙이지만 얼마든지 다른 가치로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치 평가해달라면 평가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조세를 부과하려고 평가해달라 그러면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원칙이 뭐라고요? 시장 가치로 평가하라. 그러면 시장 가치가 뭐냐? 극히 정상적인 값으로서 출거 당시통이다. 이러한 5가지 정도의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통상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이죠. 이걸 뭐라고요? 시장 가치다 해주면 됩니다. 되겠죠?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가치와 가격을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부동산 가치가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해서 시장에서 결정되냐 이론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이제 3방식에서 실제로 해보는 거고, 여기서는요 이론적으로 가치가 결정되는 과정을 설명해 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부동산의 가치도 이거를 가치의 결정 과정이다 해주는데, 가치도 자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요? 가치가 결정되는데, 자 가격은 여기서 약간 괴리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결국은 부동산도 시장에서 어디에 따라서요?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가 수요가 증가했다,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겠네요. 반대로 자 팔려는 사람이 자꾸 많아졌다,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 부동산 시장에 다시 말하면 수요 공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요걸요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다 해줍니다. 자, 수요 공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걸 뭐라고요?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요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 가치 뭐라고요? 형성 요인이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수요 공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뭐라고요?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맨 먼저 유용성. 자, 유용성을 다른 말로 효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효용. 자, 얘는 이제 만족감 뭐 이런 뜻을 쓸 수 있는데,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만족감 같은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유용성 혹은 뭐라고요? 효용, 편익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셨죠? 그러면 아무래도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어떤 아파트 단지인데 주변에 그 아주 호수공원이 딱 들어왔다. 뭐가 들어왔다고요? 호수공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아주 동네가 쾌적해져서 안 쾌적했어요? 쾌적해졌죠? 맞죠? 그러면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으니까 당연히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원래 지하철이 없었는데 지하철이 새로 생겼다고 치자. 그러면 교통이 편리해졌어? 안 편리했어요? 편리해졌죠? 원래 종합병원 같은 게 없었는데 종합병원도 생겼다. 그러면 생활이 편리해졌죠? 그러니까 편리성. 그러니까 상당히 아파트가 그 주변이 편리해졌다. 생활이. 그러면 자, 이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으니까 당연히 수요는 증가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는 직접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접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요는 반드시 유효 수요가 돼야 됩니다. 유효 수요다. 자, 유효 수요라는 것은 구매력을 갖춘 수요. 이걸 뭐라고요? 유효 수요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돈도 없으면서 사겠다 한다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사겠다는 걸요 유효 수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당연히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요거는 다 뭐라는 거냐면 우리 수요 공급 이론 할 때 자 이거 그거 했었죠. 했는데 수요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요인이라든가 공급을 왔다 갔다 하는 요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수요라든가 공급의 변화 요인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요나 뭐라고요? 공급의 변화 요인들을 그 얘네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얘네들이 그런 거 잘 경제학을 잘 모르니까 지들 생각하는 대로 막 적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요 발생 요인이다. 다시 해볼게요. 우리 예전에 수요 공급 이론 했었죠. 그때 이제 수요를 변화시킨 요인, 공급을요 변화시킨 요인, 요것들을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아주 독특하게.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직접 수요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희소성이다. 자, 희소성이라는 것은 물건이 부족한 정도, 이걸요 희소성 해주는데, 자, 요거는 요 앞에다가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 한다고요? 상대적. 자, 요거는 그냥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 수요에 비해서 어느 정도 물건이 부족하냐 하는 걸요 상대적 희소성이 줍니다. 수요에 비해서. 그러니까 무턱대고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요 수요에 비해서 어느 정도 희소하냐 하는 걸요 상대적 희소성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땅이 있는데 조그만 땅이 있다. 상당히 부족할 것 같죠? 조그만 땅이 있는데 부족할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이걸 이용하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이건 부족한 거예요? 남아 도는 거예요? 남아 도는 겁니다. 근데 땅이 이렇게 큰 땅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남아 돌 것 같죠? 돌 것 같죠? 근데 이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럼 이것도 부족해, 안 부족해요?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자 절대량만 가지고 따지면 대화인데요. 안 되고 수요에 비해서 어느 정도 부족하냐 하는 걸 뭐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산골짜기에 있는 산 같은 거는 거의 이용자도 거의 없죠. 남아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턱대고 절대량만 가지고 따지면 대화인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어느 정도 희소하냐 하는 걸요 상대적 희소성이다. 그럼 결국은 이거는 공급할 수 있는 양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에 영향을 준다 해줍니다.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요? 공급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자 하나 정도 더 한다면 이전성이다. 이전성이라는 게 물리적 실체가 옮겨 다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 이 그 권리의 이전 정도, 다시 말해 소유권의 이전 정도가 자유롭냐, 아니면 자유롭지 못하냐 그런 얘기죠. 이런 걸요, 이전성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정부에서 한 3년 동안은 전매를 금지시켰습니다. 못 팔겠다는 얘기죠. 그럼 팔 수 있어 없어요? 못 파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당연히 뭐라고요? 공급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 감정평가론자들은 이런 식으로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상호 결합해서 상호 뭐라고요? 결합해서 가치가 결정된다 이렇게 합니다. 되겠죠? 이렇게. 이때 이제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걸 뭐라고요?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밑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밑에서. 그죠? 배불뚝이 보면, 밑에서 보면 배만 보이죠? 똑같이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데가 어디예요? 요쯤이 되겠네요. 이렇게. 요쯤 되죠? 아닌가요? 여기진 않을 거 아닙니까? 여기 동네도 있겠죠? 동네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때 우리나라 전체에 다 영향을 주는 요인들, 우리나라 전체에 다 영향을 주는 요인을요, 일반적 제요인이다 해줍니다. 무슨 요인이라고요? 일반적 제요인. 예를 들어서, 자, 이 전쟁이 났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주죠. 아니면 정부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을 팔 때는 양도세를 중과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전국에 다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주는 거죠. 이런 거 뭐라고요? 일반적 제요인 해줍니다. 되겠죠? 일반적. 그 다음에 요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요, 지역 요인이다 해줍니다. 요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 지역 있죠? 요 지역. 그러니까 요 지역에 원래는 지하철이 없었는데 지하철 생겼다고 쳐볼게요. 그럼 요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서울대가 요 지역으로 들어오기로 했다. 그럼 요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거지, 제주도까지 어떤 요 지역에 고등학교가 들어오기로 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요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거 뭐라고요? 지역 요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지역만, 예, 그 재산세를 막 중과세한다. 이런 경우에도 이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요, 지역 요인이다. 그 다음에 요 부동산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 요걸 뭐라고요? 개별 요인이다 해줍니다. 무슨 요인이라고요? 개별. 그러니까 도로에서 가깝냐 뭐냐 이런 거 있죠. 아니면요 1층짜리냐 10층짜리냐 1년밖에 안 됐냐 50년 된 거냐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 이런 거 있죠. 답을 하고요 개별 요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일반적 요인을 또다시 사회적, 그 다음에 경제적, 행정적 요인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 이렇게 구분하고, 얘는요 토지의 개별 요인, 그 다음에 건물의 개별 요인 이렇게 구분하는데, 물론 지역의 자연 조건 이것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건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런 거 암기하지 마시고 느낌으로 뭐라고요? 느낌으로, 예, 나중에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미술 쳐놓은 거 있죠? 암기하고 들어가는데, 자, 사회적 요인 나오면은, 자, 그냥 느낌으로. 빌 있죠? 빌. 자, 느낌으로, 지금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자, 사회적 요인 나오면 무슨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관행, 가치관, 관습, 양식, 뭐 학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공공시설의 상태 이런 거 나오면 다 말하고요. 사회적 요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 나오면 각종 경제 용어,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경제 용어들 있죠. 네, 이 지역의 재정 상태, 금융 상태, 무역, 환율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저축 이런 거 다 나오면 답을 하고요. 경제적 요인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요, 교통 체계가 바뀌었다든가, 이런 답을 하고요. 경제적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적 요인 나오면 정부 입장에서 무슨 규제하겠다, 무슨 정책을 펴겠다, 아니면 뭐런 거 있죠? 무슨 제도를 펼쳐겠다, 이런 거 나오면 답을 하고요. 행정적 요인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요 지역이 원래 지하철이 없었는데 지하철이 새로 생겼다고 쳐볼게요. 뭐가 생겼다고요? 지하철이 새로 생겼다. 그러면 자, 주거용 같은 경우는 교통이 편리해서 안 편리했어요? 편리해졌죠? 맞죠?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돈이 잘 벌릴 것 같다는 얘기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산성 이런 걸 따지면 되겠네요. 이걸 다 쓰다 말았네요. 다시 할게요. 다시. 자, 이 지역에 지하철이 통과하기로 했다. 뭐가 통과하기로 했다고요? 지하철이 통과하기로 했다. 그러면, 자, 아파트 단지라면, 이게 아파트 단지라면, 아파트가, 자, 아파트 생활이 편리해졌어? 안 편리했어요? 편리해졌죠? 그러면 부동산이 인간에 주는 만족감이 커졌죠? 커졌죠? 그럼 이런 거 사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겠네요. 그럼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거래량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영향을 주고 얘가 여기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가 되겠죠? 만약에 요 상가 있잖아요. 요 상가가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없어서 지금 두 대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올라가려면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2대를 더 설치했다고 치자. 몇 대라고요? 2대. 그러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들어, 안 몰려들어요? 몰려들겠죠? 그러니까 2대 설치하니까 몰려들겠죠? 그러니까 건물에 개별 요인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러면, 자, 이러한 그 엘리베이터가 많아지면, 자, 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좋아질 걸로 예상되죠? 그죠? 그러면 이걸 살려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요 정도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161페이지. 지금은 자 하나하나 이제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 있죠? 요거 갖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다시 할게요. 전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큰 전쟁을 뭐라고요? 계획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큰 전쟁이 있죠? 하나는 세부적인 전투로 들어가면 안 되고 지금은 큰 전쟁, 틀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졸리시죠 지금? 졸리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지울게요. 이것도 지우고. 자, 이번에는 요거 다 지울게요. 이 부동산 가치라는 놈도 잘 보면은 어떤 법칙성을 띠면서 움직입니다. 뭘 띠면서 움직인다고요? 법칙.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이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린다. 그러면 가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갑니다. 근데 어떤 부동산은 그 주택가 그 공장 한복판에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변 환경과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니까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법칙성을 띠면서 움직이는데 요걸 잘 알므로써 나중에 감정평가하는데 이론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부동산 가치의 제원칙이다 해줍니다. 뭐 원칙이라고요? 부동산 가치의 제원칙. 요거는 거의 해마다 한 문제 물어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61페이지 아래쪽에 부동산 가치의 무슨 원칙이라고요? 제원칙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일단은 큰 틀을 좀 갖춰볼게요. 틀을. 자, 어쨌거나 이걸 부동산 가치 뭐라고요? 제원칙이다 해줍니다. 이 중에서 맨 먼저 중추적인 대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대원칙, 이걸 뭐라고요? 중추적 원칙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외부 환경에 비쳤을 때 가장 최선으로 이용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때가 가치가 가장 높다는 얘기죠. 이걸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 해줍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대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대원칙인데, 이게 무슨 원칙이라고요? 최유효 이용 원칙이다. 요거를 부동산 내부와 관련되어 있는 원칙, 이걸요 대내적 공간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엘리베이터 같은 게 적당히 갖춰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이 오려고 안 오려고요? 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내부 구성 요소 안에 적당히 갖출 거 좀 갖추고 해야 되겠죠. 이런 걸 뭐라고요? 대내적 공간의 원칙이다. 혹은 내부적 원칙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최유효 이용과 관련돼서 외부 환경과 관계되는 원칙, 이걸요 대외적 공간의 원칙이다 해줍니다. 예컨대 아까 얘기한 대로 주변 환경과 잘 어울려야 가치가 높죠. 그죠?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이용 아닙니까? 그죠? 쓰레기 매립장 근처에 아파트가 있으면 아무래도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거는 제대로 된 이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라고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인데, 이거와 내부와 관련되는 원칙을요 대내적 공간의 원칙, 외부와 관련되는 원칙을요 대외적 공간의 원칙 혹은 외부적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시간에 따라서도 시간과 관련된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은 미래 수익성이 높아질 걸로 예상된다. 이런 부동산이 좋아요? 아니면요 수익성이 뚝뚝 떨어질 걸로 예상된다. 그런 게 좋아요?
수익성이 올라갈 거 예상되는 걸 구입하는 게 좋겠죠. 이런 게 만족감이 더 커지는 그 토지이용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이용. 알겠죠? 이걸요. 시간과 관련된 원칙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최유효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칙들입니다. 직접적. 근데 요거는요, 간접적으로만 관련된 원칙입니다. 이걸요, 간접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단 써볼게요. 일단 대내적 공간의 원칙은 이제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균형의 원칙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이거는 이제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수익 배분의 원칙. 그 다음에 수익은 때로는요, 처음에는 점점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걸요,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대내적 공간의 원칙. 요거는 이제 경쟁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적합의 원칙,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관련되는 원칙들을요, 대외적 공간의 원칙. 그 다음에 시간의 원칙은요, 변동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예측의 원칙,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그 최유효 이용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원칙이다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간접적으로만 관련되는 원칙인데, 어차피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수요 공급의 원칙. 그리고 주변에 있는 대체 가능한 부동산에 영향을 받으면서 결정된다는 걸요, 대체의 원칙이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꼬박 한 문제가 거의 해마다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일단 감정표가 3방식을 좀 공부해야 추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3방식을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러한 말 뜻 정도만 알고 끝내면 됩니다. 뭐만 끝낸다고요? 말 뜻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알면 충분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말 뜻도 대충 그런 얘기구나. 자, 지금은 정확히 이런 얘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충 그런 거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대충.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좀 잠깐만 쉬었다가 하나하나 좀 알아볼게요. 잠깐 쉬겠습니다.